자, 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도 건강하시고 네. 또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2026 키워드. 역시 올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뭔지 박사님과 함께 좀 짚어보려 합니다. 오늘 병원년 이제 붉은 말의 해 지난번 짚어주셨는데 올해 키워드는 뭐라고 보고 계시나요? 예,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세계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이 전환기의 한 와중에 있지만 올해도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한번 국내외 변수들을 좀 추려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적으로는요. 글로벌 경제의 10대 키워드 중에 단연 1번이 미국의 중간선거, 여기서 트럼프의 승부수 이렇게 꼽고 싶은데요. 네. 왜 갑자기 글로벌 경제 이슈를 하면서 미국의 선거가 나오느냐. 자, 이 지금 미국의 선거는 뭐 4년마다 중간선거가 계속 있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특히 경제 정책에서도 굉장히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만약에 올해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구체적으로는 하원이나 상원에서 여소야대가 돼버리면 그동안에 트럼프가 해왔던 정책 여러 가지로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11월 3일 선거에서 하원은 435명 전원을 교체합니다. 상원은 3분의 1 플러스 결혼된 지역 35명, 주지사는 3분의 2인 36명을 교체하는데요. 대통령 빼고는 미국의 권력 지형이 크게 바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트럼프의 각종 관세 정책을 비롯한 강공의 트럼프 정책들은 대부분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의 execute order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없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인데 다만 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해제 결의를 하면 그날로 행정명령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트럼프의 관세 폭탄도 사실 행정명령에 의한 것이지 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패하면 트럼프의 정책이 완전히 형해와 무력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트럼프 지금 3선을 노리고 있는데요. 헌법상으로는 3선이 불가능합니다. 개헌도 현재 미국의 각 주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헌도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선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헌법 규정에 두 번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그게 일부 헌법학자들은 연이어서 두 번 못한다라고 규정한 법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재수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것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쉽게 쓸 카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자, 이 만만한 부통령을 하나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을 대통령으로 후보를 하고 자기가 부통령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다. 이게 실제로 가상 시나리오가 여러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얼굴마담 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사표를 내버리면 그러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부통령이 거예요? 자동으로 올라가는데 네. 그때는 3선 가능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얼굴마담 부통령이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자, 어쨌든 3선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번 가을에 중간선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선거 요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길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밴티지 포인트는 경제인데 경제 지지율이 지금 최저로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을 끌어올린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 돈 폭탄, 유동성 폭탄을 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트럼프의 중간 선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릴 수 있다. 우선 이 미국의 금리 인하, 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당분간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오히려 금리 인하가 3번 이상 상반기에만 3번 이상 진행될 것이다. 또 양적 완화도 뭐 지난해 12월 달에 양적 완화 했다 안 했다 이런 설이 난분분했습니다마는 예. 그것은 뭐 정통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는 양적 완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올해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유동성 잔치가 터지면 에브리싱 랠리가 올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 하나만은 에브리싱 랠리 익셉트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4년 주기설에 따르면 올해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적어도 사이클릭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네. 다만 4년 주기설 이것도 이제 끝났다는 그런 어떤 이 양론이 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에브리싱 랠리 그 다음이 문제인데요. 자, 인플레 물가 폭탄이 예고됐다. 이것은 상반기 얘기가 아니고 하반기 얘기입니다. 일단 11월 3일 선거만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에 터지는 물가에 대해서는 뭐 돈케어, 좀 물가 터져도 괜찮다. 예. 이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반기에는 미국의 인플레 물가가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금 국가 부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5조 5천조, 뭐 경우에 따라서는 6경 원에도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청나고. 현재 국채 금리는 여전히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국채 금리가 올해 금융시장에서는 가장 큰 화두, 국채 자경단의 준동도 우려됩니다. 자, 금값, 음값은 지금 계속 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그동안에 그 금값, 음값도 많은 어떤 사이클이 있을 겁니다. 폭락, 폭등이 이어진다. 롤러코스터 장세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으로 여기서 많은 전후 복구 수요가 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 2026년은 그야말로 말띠해, 적토마의 해, 하늘로 풀풀 나를 그런 낙관적 변수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 뒤끝이 인플레와 물가 폭탄, 또 국채금리, 국가 부채 대란 이런 어떤 부정적 요인도 담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도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일단 3고 시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자, 환율 연말에 조금 잡았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재반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한국은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 바로 환율 때문에. 그다음에 물가는 환율 때문에 더 올라가는 상황. 그다음에 확장 재정, 지금 돈을 더 푸는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 문제도 제기가 될 것이고요. 자, 가장 큰 화두는 역시 잠재 성장률.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올리겠느냐. 사실 주가가 4천 되느냐 5천 되느냐 그것은요 한순간에 훅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사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주가라는 그렇죠. 것은. 네. 그런데 잠재 성장률은 우리의 미래, 후손들, 젊은 세대들의 미래와 연결됐다. 특히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도 저출생 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키워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즘 그 AI 전환, AI 트랜스포메이션, AX가 이 시대에 2016년에 중대한 화제 AI 전환이 잘 되면 잠재 성장률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토호제와 관련돼 있는 이 부동산 집값 문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얘기한 기본사회,
이것도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반도체 초격차, 성장 분배 선순환 뭐 이런 것들이 올해 한국 경제를 좌우할 10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올 한 해 이제 박사님과 함께 짚어봐야 할 뭐 과제 목록 같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아주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겠습니다. 통화량 조작. 한국은행 얘기 좀 해볼까요? 광의통화 M2 항목에서 뭐 예고했었죠. ETF와 같은 수익증권을 제외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뭐 좀 타이밍상 저희가 좀 애매하다,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환율이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속에 지금 이게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지적을 박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실제로 10월 M2 증가율 이렇게 새 기준을 적용을 하면 종전에 나온 8.7%에서 이게 5.2%로 증가율이 바뀝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말 마지막 금요일 날 올빼미 공시를 하나 했습니다. 예. 통화 지표를 바꾸면서 처음으로 통화량 현 상황을 공표를 했는데요. 10월 말 기준의 통화 지표는 새로 바꾼 한국은행이 새로 바꾼 신 M2 기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 400조라는 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9월 말에 비해서 뭐 특별한 조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새로 발표된 한국은행의 10월 말 M2 통계를 보니까 400조가 사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지표 하나 바꾸는데 400조가 사라지면 이 지표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굉장히 심각한 통계 조작의 의혹을 받는 문제. 네. 자, 지금 표를 한번 보시죠. 저기서 주황색으로 나오는 게 새로 개편한 M2의 증가율인데요. 파란색은 기존의 M2입니다. M2라는 게 광의의 통화, 총 통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오른쪽 끝부분을 보시면 저게 2050년인데 저기서 파란색은 뭐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새 지표 바꿔서 5%로 훅 내려버렸습니다. 자, 이게 물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 뭐 통계 조작을 할 그런 분은 아니라고 믿어요. 이 한국은행의 통계 개편 작업은 조금 역사가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네. IMF가 2017년경에 통화 지표를 전 세계적으로 좀 평준화 또 균질화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수익증권이라는 지수를 빼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매뉴얼을 만든 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지금 2025년 상황에서 빼버리니까 물론 일정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예정했던 것이다라고 하지만 저런 식으로 통계가 지금 굉장히 갑자기 통화가 사라지면 현실을 과연 국민들이 또 국제사회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자, 지금 나오는 저 표는 M2를 GDP로 나눈 겁니다. 저게 그 사회에 GDP 대비 돈이 많이 풀려 있느냐, 적게 풀려 있느냐 그 지표인데 저것을 흔히 MLQ 지표라고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 EQL 지표예요. 그런데 저게 170에서 15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량은 GDP보다 1.7배 많다는 게 그동안의 이론이었는데 M2 지표를 바꾸니까 1.5배로 뚝 떨어졌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 지표가 0.7밖에 안 됩니다. 지표를 바꿔도 미국보다는 여전히 2배 이상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돈을 많이 풀어놓고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 지금 M2 그동안에 한국은행이 현재 써왔던 M2를 만든 게 2004년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게 10가지를 집어넣어서 현금 통화, 요구불 예금, 저축 예금 등등을 포함해서 10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그 수익 정권 쪽을 이제 빼버린 겁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ETF를 빼면서 9개만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통계를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뜨겁게 막 올라가는 그곳을 딱 타겟을 해서 빼버리면 M2가 안 오른 것으로 그런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2017년 IMF가 권고했을 때 하든지 아니면 환율이 좀 안정되었을 때 내년 내후년에 했으면 오해를 받지 않을 텐데 우리 속담에도요. 그 오얏 나무 밑에서는 각끈을 매지 않는다. 네. 오해받을 일 하지 않는다. 이런데 지금 통화량이 급증을 해서 우리나라 돈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통계 숫자를 살짝 바꿔버리는 겁니다. 한국은행 금융은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과연 이래 통계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정말 이렇게 통계를 바꾸려면 자 모닝벨에 나와서 좀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설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뭐 수년 계속해서 하면서 하나하나 국민적 공감과 설득을 얻어가면서 바꿔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도 728조 팽창 예산 했다 해서 한국의 팽창 예산과 통화량 증가가 상당히 문화 가치에 문제가 된다는 바로 이 정말 엄중한 시점에 그것도 연말 연시 금요일 날 오후를 기해서 바꿔버리면 오해받지 않을까요? 왜 오해받는 행동을 하는지 이 장용 총재의 이런 정책 스타일이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통망법 충돌. 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고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열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 한미 간 통상 갈등으로도 번질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미 한미 간 통상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외교 문제, 단순한 정치적 외교 문제가 아니고 경제 통상 외교 문제로 지금 미국은 바라보고 있는데요. 예. 미국 국무부 대변인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또 국무부 차관도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 우리가 말하는 정통망법입니다. 이것이 한미 간의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 예. 이것은 표현의 자유, 이것은 어떤 레토릭에 불과하고요. 사실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국의 정통망법은 한마디로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유튜브 등이 어떤 정보를 고의로 왜곡 정보를 보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정치인들이나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 손해배에서 최고 5배까지를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런 법입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5배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은 그것을 삭제해야 된다. 자, 지금 정통망법이라는 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인데 이것도 또 우리 국무회의가 지난해 연말 연시에 올빼미 고시 비슷하게 12월 30일 날 금요일 날 밤에 저녁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조처,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계정 삭제 및 정지를 해야 된다는 의무를 이제 유튜브 등에 부과를 한 건데요. 이게 통상마찰인 거죠. 자, 지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을 보면 한국 정부의 정통망 개정안은 불필요한 장벽이다라고 두 번째 오른쪽에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게 불필요한 장벽이 언제 나온 얘기냐면 한미 간에 관세 협상했을 때 그때 팩트시트에 불필요한 장벽을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미 관세 협정을 위반했다라고 지금 공개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 새해 벽두부터 한미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오버가 됐는데요. 자, 마지막 뉴스 키워드 빨리 보겠습니다. 쿠팡 대출금, 쿠팡 사태 논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쿠팡이 국책은행이죠. 산업은행에서 4,5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쓰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결국 국내 은행 돈으로 몸집을 불렸다 이런 논란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올해 쿠팡 문제도 뭐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쿠팡은 그동안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한국 기업 아니다,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왔는데 국회 예.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을 보면요, 쿠팡이 투자는 김범석 등 그 한국계 외국인 또 손정희 씨 등이 한 것은 맞지만 대출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받았던 것으로,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저리로 받은 사실, 그밖에도 많은 금융기관이 돈을 주고 있다. 예. 자, 이런 면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대주주의 명단에 보면 손정희, 김범석 다 외국인들이죠. 네. 그러나 대출 구조로 볼 때는 이게 완전 외국인 회사로 보기가 어렵다. 자, 국내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다. 지금 일부 국민들은, 한국 국민들은 돈 대출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대출 규제가 막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고난을 누린 만큼 의무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2026 키워드 통화량 조작, 정통망법 충돌, 그리고 쿠팡 대출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